여름비가 창문을 두드리던 저녁, 임동철의 집 식탁에는 매매 계약서와 여행 가방이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딸 정윤아는 집을 팔겠다고 했고, 며느리 이미령은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 자리를 비우겠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의 선택만 보면 아버지를 내려놓는 날처럼 보였습니다. 아빠, 이 집을 팔아야 해. 더는 여기서 혼자 버틸 수 없어. 저도 내일 떠날 거예요. 이번만큼은 아무 연락도 받지 않고 쉬고 싶어요. 그 순간 방 안에 있던 아버지가 느린 걸음으로 나왔습니다. 한쪽 손에는 오래 접힌 서류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딸과 며느리를 번갈아 바라보다가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았던 이름을 신청서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둘 다 나를 버리는 게 아니다. 내가 먼저 너희 이름을 내려놓은 거다. 돌봄 신청서의 보호자 칸에는 딸도 며느리도 아닌 뜻밖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밝혀지는 순간 가족이 서로에게 내리던 판결도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돌봄 갈등에서 가장 쉽게 생기는 오해는 돈을 아끼려는 사람과 마음이 없는 사람을 같은 자리에 세우는 일입니다. 반대로 쉬고 싶다는 말도 책임 회피로만 해석되기 쉽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집은 재산이면서 동시에 간병의 증거이고, 휴가는 도망이면서 동시에 회복의 신호입니다. 한쪽의 선택만 크게 보이면 다른 쪽이 감당해온 시간은 배경으로 밀려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 보이는 행동에 이름을 붙이기 전에 그 행동이 나오기까지 어떤 밤과 어떤 계산이 있었는지 따라가 보려 합니다. 문제는 누가 더 많이 희생했느냐가 아닙니다. 그 희생을 계속할 수 있는지 서로 물어본 적이 있느냐입니다. 돌봄은 마음만으로 시작할 수 있지만 마음만으로 오래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아직 이 가족은 몰랐습니다. 딸이 들고 온 매매 계약서에는 집값보다 먼저 막아야 할 숫자가 있었고, 며느리가 챙긴 여행 가방에는 남편 몰래 적어둔 돌봄 기록장이 들어있었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아버지는 세 사람 모두가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 혼자 결정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집의 벽에는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지만 사진 바깥에서 각자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하루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그 버팀을 자랑하지 않았고, 그래서 누구도 상대의 무게를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식탁에 놓인 세 물건은 서로 다른 질문을 품고 있었습니다. 계약서는 앞으로의 비용을 누가 감당할지 묻고, 여행 가방은 누가 멈춰 설 권리가 있는지 묻고, 신청서는 아버지가 자신의 삶을 어디까지 결정할 수 있는지 묻고 있었습니다. 아빠가 듣기 싫어도 해야 할 말은 해야 해. 이 집을 지키는 게 아빠를 지키는 건 아니야. 윤아 씨, 그렇게 말하면 아버님은 정말 혼자 남겨진 사람처럼 느끼세요. 내가 듣고 싶은 말만 해달라는 뜻은 아니다. 다만 내 앞에서 너희가 서로 죄인이 되는 건 싫구나. 한 사람은 집을 팔자고 했고, 한 사람은 떠나겠다고 했습니다. 그 말들은 식탁 위 찻잔처럼 서로 부딪히며 금이 갔습니다. 이제 시간을 거꾸로 돌려 이 가족이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시간을 되돌린다고 해서 이미 나온 말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같은 장면을 다른 눈으로 보면 비난의 문장 뒤에 숨어있던 두려움이 보일 수 있습니다. 이 가족에게도 바로 그런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반년 전까지만 해도 임동철은 작은 집의 아침을 혼자 열었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라디오를 켜고 화분에 물을 주고 딸이 보내온 반찬통을 냉장고 안쪽에 넣었습니다. 혼자 사는 일은 불편했지만 그는 불편함을 자존심이라고 불렀습니다. 윤아야, 반찬은 고맙다. 그런데 다음부터는 내가 직접 오지 않아도 된다. 택배로 보내면 되지. 택배가 아빠 안부까지 확인해 주지는 않잖아.
이번 주말에는 제가 갈게요. 동철은 딸이 걱정하는 것을 알면서도 도움을 청하는 말을 아꼈습니다. 도움을 청하면 딸이 직장을 놓칠까 걱정했고 아들이 멀리 있다는 사실을 탓하게 될까. 그래서 불편한 몸보다 미안한 마음을 먼저 숨겼습니다. 어느 날 아침 물컵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소리가 크지 않아 이웃은 듣지 못했지만 그 작은 파편은 동철의 하루를 바꾸었습니다. 그는 몸의 한쪽이 말을 듣지 않는 것을 알아차리고도 딸에게 바로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바닥을 정리하려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괜찮다. 잠깐 어지러웠을 뿐이야. 유나한테는 말하지 마라. 아버님, 괜찮다는 말보다 오늘 어떻게 움직이셨는지가 더 중요해요. 딸은 그날 밤 병원에 함께 다녀온 뒤 아버지의 냉장고에 날짜별 반찬을 넣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는 자신의 아이 학원비와 대출 상환일을 확인했습니다. 한 집을 지키는 일과 다른 집을 지키는 일이 동시에 시작된 날이었습니다. 이미령은 동철의 아들인 남편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주말마다 들르는 정도였지만 동철이 퇴원한 뒤부터는 약 시간과 식사량, 잠든 시간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록은 하루 이틀이면 끝날 줄 알았지만 새해가 지나도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오전에 3번 일어나셨어요. 제가 밤새 확인했으니 내일은 당신이 아버님 옆에서 자요. 이미령은 남편에게만큼은 함께 돌보자고 여러 번 말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출근과 회의를 이유로 대답을 미뤘고 가족 단체 대화방에는 짧은 안부, 이모티콘만 남았습니다. 그녀는 대화방에 사진을 올리고 답이 없으면 혼자 다음 날을 준비했습니다. 답장이 없는 시간도 누군가에게는 또 하나의 업무가 된다는 것을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이미령은 자신이 돌봄을 잘하고 있는지 확인하려고 기록을 시작했지만 기록이 늘어날수록 하루가 더 좁아졌습니다. 남편의 셔츠를 다리고 아버님의 약을 챙기고 자신의 병원 예약을 미루는 사이 누구도 그녀의 이름을 보호자라고 불러주지 않았습니다. 언니, 아빠 집에 이상한 우편물이 왔어. 연체 안내 같은데 혹시 알고 있었어? 저도 몰라요. 병원비와 생활비를 먼저 처리하다 보니 서류를 다 확인하지 못했어요. 유나는 그 대답을 듣고 마음속에서 한 문장을 만들었습니다. 이미령이 아버지 집 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우편물에는 아직 아무도 읽지 못한 두 번째 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유나는 우편물 한 장을 보고도 이미령이 관리한 모든 시간을 의심했습니다. 의심은 사실을 확인하려는 마음에서 시작했지만 지친 사람에게는 또 하나의 신문처럼 들릴 수 있었습니다. 아직 두 사람은 그 차이를 알지 못했습니다. 유나는 집안 서랍에서 영수증을 찾았습니다. 식사 보조 용품, 이동 손잡이, 방문 재활 비용, 그리고 이미령이 대신 결제한 생활비가 줄줄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영수증 묶음 가장 아래에는 집을 담보로 한 오래된 채무 안내가 있었습니다. 이걸 왜 아무도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 아빠 집에 빚이 있었던 거야? 아버님이 알면 마음이 무너질까봐 먼저 정리해보려고 했어요. 유나는 영수증의 날짜를 하나씩 세어보았습니다. 자신이 보낸 돈보다 이미령이 먼저 지불한 돈이 더 많았습니다. 그 사실이 고마움으로 바로 이어지지 않은 것은 고마움을 표현하는 순간 자신이 앞으로도 모든 책임을 맡아야 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유나는 이미령이 말하지 않은 것을 숨긴다고 생각했고 이미령은 유나가 숫자만 보고 사람을 판단한다고 느꼈습니다. 아버지는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면서도 방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말을 보태면
딸과 며느리가 더 멀어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아빠를 위해서라면 집을 팔고 작은 곳으로 옮겨야 해. 빚과 간병비를 한꺼번에 정리할 수 있어. 아버님이 평생 사신 집을 하루아침에 처분하겠다고요? 그건 보호가 아니라 통보예요. 동철은 방문 너머에서 두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며 자신이 갈등의 원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돌봄의 문제는 한 사람이 원인이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책임을 나누지 못한 채 시간이 쌓일 때 커지는 법이었습니다. 그날 밤 동철은 서랍 깊숙한 곳에서 신청서 양식을 꺼냈습니다. 돌봄 서비스의 보호자와 비상연락처를 적는 종이었습니다. 빈칸은 많았지만 그는 누구의 이름도 쉽게 적지 못했습니다. 이름을 적는 순간 자신이 누군가의 짐이 될 것 같았습니다. 나는 아직 아버지인데 왜 자꾸 맡겨야 하는 사람처럼 느껴지는 걸까? 신청서에는 보호자, 비상연락처, 원하는 도움, 원하지 않는 도움을 적는 칸이 있었습니다. 동철은 마지막 칸에서 오래 멈췄습니다. 그는 가족이 자신을 대신해 결정하는 도움은 원하지 않았고 자신이 선택할 수 있도록 곁에 있어주는 도움을 원했습니다. 며칠 뒤 유나는 중개 상담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집을 팔겠다는 말이 단순한 제안이 아니라 이미 진행 중인 계획이라는 것을 모두가 알게 된 날이었습니다. 유나는 아버지 앞에서 숫자를 설명했지만 동철에게는 자신의 삶에 가격표를 붙이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아빠, 이 집을 팔면 남은 대출을 갚고 가까운 곳에 안전한 집을 구할 수 있어. 간병비도 몇 년은 마련돼. 내가 죽기도 전에 집부터 나누려는 거냐? 같은 날 이미령은 작은 여행 가방을 꺼냈습니다. 남편과 함께 떠나는 여름 휴가가 아니라 혼자 쉬기 위한 일주일이었습니다. 그녀는 새해 동안 처음으로 돌봄 공백을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유나에게 너무 차갑게 들렸습니다. 지금 아빠 집이 정리되지도 않았는데 휴가를 가겠다는 거야? 제가 사라져야 집이 굴러간다는 말은 이제 그만할게요. 저도 잠을 자고 밥을 먹어야 하는 사람이에요. 말은 점점 서로의 마음이 아니라 가장 아픈 곳을 향했습니다. 이미령이 여행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가자 유나는 서류를 식탁에 내려놓았습니다. 동철은 두 사람 사이에 서려 했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아 문가에서 멈췄습니다. 언니가 떠나면 누가 아빠를 봐? 결국 제가 다 떠안으라는 거잖아. 저도 누군가의 딸이고 누군가의 아내예요. 제 인생이 이 집 현관에서 끝나지는 않아요. 문이 닫힌 뒤에도 안쪽에서는 아무도 곧장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이 가족의 첫 번째 판결은 이미 내려진 듯 했습니다. 딸은 계산적인 사람, 며느리는 무책임한 사람이라는 판결이었습니다. 문이 닫힌 뒤 유나는 자신의 말이 얼마나 날카로웠는지 깨달았습니다. 이미령도 현관에서 멈춰선 손을 내려다보며 떠나는 사람에게 남겨진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동철은 두 사람의 등 뒤에서 한마디를 고르다가 누구에게도 미안하다고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하면 책임을 나눌 기회가 사라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유나가 집을 팔려는 이유는 상속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이름으로 남아있던 채무와 이미령이 대신 낸 비용을 합치면 집을 지켜도 동철은 오래 버티기 어려웠습니다. 유나는 그 사실을 보여주면 아버지가 죄책감을 느낄까봐 먼저 해결책부터 들고 왔던 것입니다. 저는 아빠 집을 빼앗고 싶은 게 아니야. 아빠가 매달 누구에게 미안해하지 않도록 만들고 싶은 거야. 유나는 매각 절차를 서두른 이유도 설명했습니다. 채무 안내가 여러 번 오면 동철의 신용과 생활이 더 불안해질 수 있었고 집의 작은 수리를 미루면 나중에 더 큰 비용이 들 수 있었습니다.
그녀가 준비한 것은 가족의 몫을 계산하는 표가 아니라 아버지가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을 벌기 위한 표였습니다. 한편 이미령의 가방 속에는 휴양지 예약표보다 더 두꺼운 노트가 있었습니다. 언제 동철이 넘어질 뻔했는지, 어느 날 식사를 거부했는지, 자신이 몇 시간 잠을 잤는지가 빼곡했습니다. 맨 뒤에는 상담 창구에 제출할 돌봄 소진 기록이 있었습니다. 쉬고 싶다는 말을 하면 나쁜 사람이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프다는 말도 힘들다는 말도 계속 삼켰어요. 이미령의 휴가는 즐거움을 위한 보상이 아니라 다시 돌봄을 이어가기 위한 안전장치였습니다. 하지만 유나는 그 노트를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노트의 마지막 장에는 이미령이 자신에게 던진 질문이 적혀 있었습니다. 내일도 같은 방식으로 버틸 수 있는가? 그 질문에 새해 동안 한 번도 예라고 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휴가는 돌봄을 포기하는 선언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기 위한 경고였습니다. 언니가 쉬어야 한다는 건 알아. 그런데 우리 가족 중 누구도 계획을 말해주지 않으면 저는 무서워져. 저도 유나 씨가 숫자만 들이밀면 무서워요. 제가 여기서 한 일은 숫자로 설명되지 않거든요. 처음으로 두 사람은 상대가 두려워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당장 오해가 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돌봄에는 이해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시간표와 비용표가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화가 끝난 뒤 두 사람은 바로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각자의 냉장고에 상대가 맡은 일을 적어보았습니다. 유나는 약과 병원 일정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을 알았고, 이미령은 비용과 서류가 생각보다 복잡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해는 감정의 변화보다 먼저 일의 모양을 알아보는 데서 시작됐습니다. 그날 밤 동철은 아무도 모르게 조력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집을 팔지 말지보다 먼저 자신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조건을 붙였습니다. 딸과 며느리에게는 아직 알리지 말아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신청서에는 보호자 한 명만 쓰지 않아도 됩니다. 중요한 건 누가 무엇을 맡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적는 겁니다. 동철은 펜을 들었습니다. 보호자 칸에 적힌 첫 이름은 자신의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조력자는 동철에게 신청은 누군가를 시설에 보내는 결정이 아니라 도움의 종류를 선택하는 절차라고 설명했습니다. 동철은 그 설명을 듣고 처음으로 자신의 필요를 부끄러움이 아닌 정보로 바라보았습니다. 정보가 되면 가족에게 부탁할 일과 외부에 맡길 일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유나는 아버지의 채무와 간병비를 표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매각 대금은 빚을 갚고 일부는 주거 보증금으로 남기고 나머지는 동철 명의의 돌봄 비용 계좌에 넣을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표에는 이미령이 포기한 휴식의 값이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빠를 위해 계산한 것들이 언니한테는 제가 언니를 밀어내는 일처럼 보였겠네요. 저도 유나 씨가 아버님을 돈으로만 본다고 단정했어요. 사실은 제가 너무 지쳐서 다른 뜻을 들을 힘이 없었던 것 같아요. 두 사람은 그날 다음 날 동철은 두 사람을 거실로 불렀습니다. 그는 먼저 집을 팔지 않겠다는 말도 당장 팔겠다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랍에서 돌봄 신청서를 꺼내 식탁 위에 놓았습니다. 보호자 칸에는 이미령의 이름이 있었고 공동 연락처에는 정유나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내가 적은 건 너희 중 누가 더 효도했는지가 아니다. 이미령은 매일의 돌봄을 알고 유나는 숫자와 절차를 안다. 둘 다 필요한 사람이다. 아빠, 왜 혼자 신청했어? 우리한테 말하면 됐잖아. 동철은 신청서를 펼치기 전에 두 사람에게 먼저 물었습니다.
자신이 어디에서 살고 싶은지, 어떤 도움은 괜찮고 어떤 도움은 불편한지, 응급 상황에 누구에게 먼저 연락할지 말입니다. 두 사람은 아버지가 이미 답을 정해 놓았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그는 질문부터 받아 적고 있었습니다. 동철은 두 사람이 서로의 이름을 듣고도 바로 안심하지 못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청서 아래에 비상 상황의 순서와 휴식의 순서를 함께 적었습니다. 누구든 먼저 연락받을 수 있지만 누구든 감당할 수 없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었습니다. 너희가 서로를 탓하는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내가 누구 한 사람 편을 들면 다른 한 사람이 무너질 것 같았다. 그래서 내가 결정해야 했다. 이 집의 주인이 아니라 내 삶의 책임자로서. 동철은 집을 곧바로 팔지 않기로 했습니다. 먼저 공적 돌봄과 방문 지원을 신청하고 3달 동안 실제 비용과 생활 변화를 기록하기로 했습니다. 그 뒤에도 집을 유지하기 어렵다면 매각 여부를 동철 본인이 다시 결정하기로 한 것입니다. 가족이 대신 결정하는 것과 당사자가 결정하도록 돕는 것은 다릅니다. 이번 서류는 그 차이를 남기는 장치가 될 겁니다. 신청서의 이름은 책임의 순서를 정하는 명단이 아니었습니다. 이미령의 이름 옆에는 매일의 생활을 아는 사람이라는 역할이, 유나의 이름 옆에는 선택지를 찾고 비용을 확인하는 사람이라는 역할이 적혔습니다. 역할이 달라도 중요함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동철은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그 말을 듣던 유나는 아버지가 자신에게 큰 역할을 맡겼다는 사실보다 이미령에게도 같은 무게의 신뢰를 건넸다는 사실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이미령은 자신이 가족의 임시 인력이 아니라 한 사람의 보호자로 인정받고 있다는 느낌을 처음 받았습니다. 역할표에는 작고 구체적인 문장들이 적혔습니다. 이미령은 매일의 식사와 약 확인을 맡되 주 2회는 외부 돌봄 인력에게 맡겼습니다. 유나는 비용과 서류를 관리하되 일주일에 한 번만 확인하고 매일 전화를 걸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그 약속은 사랑보다 작아 보였지만 오래 지속될 수 있는 약속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달에 다시 쉬러 갈 거예요. 이번에는 숨기지 않고 일정표에 먼저 적을게요. 그때는 제가 아빠 옆에 있을게요. 대신 제가 모르는 건 모른다고 말할게요. 역할표를 만든 뒤에도 빈틈은 남았습니다. 누가 아플 때 대신 올지, 비용이 예상보다 늘면 어떻게 할지, 동철이 마음을 바꾸면 누구에게 말할지를 정해야 했습니다. 세 사람은 완벽한 계획을 만들지 못했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 다시 모일 날짜를 정했습니다. 계획보다 중요한 것은 다시 대화할 약속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서류를 한 장씩 넘기며 현실적인 질문을 붙였습니다. 지원 인력이 오지 않으면 어떻게 할지, 동철이 병원에 가기 싫다고 하면 어떻게 설득할지, 이미령이 쉬는 날에는 누가 식사를 준비할지 적었습니다. 대화는 느렸지만 지난날의 침묵보다 훨씬 안전했습니다. 유나는 이미령의 노트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습니다. 거기에는 자신이 보낸 반찬의 종류보다 자신이 오지 못한 날들의 시간이 더 많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미령도 유나의 표를 보았습니다. 표 안에는 아버지를 데리고 살 작은 집의 조건과 자신에게 돌아갈 휴식비가 조심스럽게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한 일을 알아달라고만 했어요. 그런데 유나 씨도 계속 아버님을 놓치지 않으려고 애썼네요. 언니가 쉬는 걸 허락해 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가족이라서가 아니라 언니도 사람이라서요. 유나는 노트에 적힌 시간들을 보며 이미령에게 고맙다는 말을 몇 번이나 고쳐 썼습니다. 이미령은 그 말을 받으면서도 고맙다는 말만으로는 지난 시간을 되돌릴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나는 다음 달부터 돌봄 비용과 휴식 일정을 함께 관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사과가 행동으로 옮겨질 때 두 사람 사이의 공기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그날 저녁 유나는 이미령의 남편에게도 역할표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한동안 아무 말이 없다가 자신이 너무 늦게 들어왔다고 인정했습니다. 이미령은 그 사과를 대신 받아주지 않았지만 다음 달 2번의 주말 돌봄을 맡아보라고 말했습니다. 책임은 미안하다는 감정보다 일정표에 이름을 올리는 데서 시작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서에는 마지막 문장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동철은 두 사람에게 말하지 않고 그 뒷면에 자신의 결정을 적어두었습니다. 집을 팔게 되더라도 그 돈을 자녀에게 남기지 않고 돌봄 기금으로 쓰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내가 평생 모은 건 너희에게 물려줄 집 한 채가 아니다. 서로에게 빚진 마음 없이 살 수 있는 방법을 남기고 싶다. 유나와 이미령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들의 희생을 상속의 기준으로 삼지 않았다는 사실이 오히려 두 사람의 마음을 가장 깊이 흔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 결정이 서운하지 않다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자녀로서 무엇인가를 받을 것이라 기대한 적이 없다고 하면 그것도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동철이 평생의 집을 자녀의 경쟁표로 바꾸지 않았다는 사실을 이해했습니다. 상속에서 벗어난 집은 처음으로 세 사람 모두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생활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동철은 자녀에게 아무것도 남기지 않겠다는 말을 하면서도 두 사람을 벌주려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그 돈은 간병인의 휴식, 집의 안전 수리, 자신의 선택을 위한 비용으로 쓰일 예정이었습니다. 가족에게 남길 가장 큰 유산이 서로를 원망하지 않는 방법일 수도 있다는 그의 말에 두 사람은 오랫동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3달 뒤 집은 아직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상태가 좋아진 동철은 방문 지원을 받으며 아침 산책을 시작했고 이미령은 주말마다 자신만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유나는 낡은 집의 가격만 보던 시선을 거두고 아버지가 그곳에서 지키고 싶은 생활을 물었습니다. 집을 지킬 수 있으면 좋지만 집 때문에 너희가 무너지면 미련을 두지 마라. 사람이 먼저다. 그 말 이제는 제가 기억할게. 아빠도 우리에게 미안해하지 말고. 집을 유지한다는 판결도 영원한 약속은 아니었습니다. 동철의 상태가 달라지거나 비용이 감당하기 어려워지면 매각할 수 있었습니다. 달라진 점은 이제 그 결정이 가족의 눈치 속에서 몰래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동철이 이유를 듣고 질문하고 마지막에 자신의 의사를 말할 수 있었습니다. 유나는 매각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매각을 결정할 권리를 아버지에게 돌려드린 것이라고 정리했습니다. 동철도 집을 지키겠다는 고집을 내려놓고 필요한 때에는 옮길 수 있다고 약속했습니다. 선택의 주인이 바뀌자 같은 결정도 통제와 보호 사이에서 다른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동철은 자신의 결정이 가족에게 또 다른 부담이 되지 않도록 매년 한 번씩 계획을 다시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집을 지킬 이유와 옮길 이유를 함께 적고 그때의 몸 상태와 비용을 기준화하기로 했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변화한 현실을 보고 결정하자는 약속이었습니다. 집을 지키는 일과 사람을 지키는 일이 늘 같은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세 사람은 결론보다 과정을 함께 지키기로 했습니다. 결정할 때마다 동철의 목소리를 먼저 듣고 이미령의 휴식과 유나의 생활도 같은 표에 올리기로 했습니다. 돌봄을 둘러싼 가족 갈등에서 중요한 것은 누가 법적으로 집을 가졌는지만이 아닙니다. 당사자의 의사, 비용을 부담한 사람의 기록, 실제 돌봄 시간, 그리고 쉬어야 하는 사람의 권리가 함께 확인돼야 합니다.
기록은 서로를 감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노동을 보이게 하는 방법입니다. 가족의 판결은 누군가를 유죄로 만들 때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각자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인정할 때 그 판결은 비로소 생활의 약속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기록은 가족 사이에 차가운 계약서를 세우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누가 무엇을 했는지 기억이 달라져서 관계가 깨지는 일을 줄여줍니다. 특히 장기간 간병에서는 보이지 않는 시간이 쌓이기 때문에 역할과 휴식과 비용을 말로만 두지 않는 것이 서로를 보호합니다. 법적으로도 가족이 모든 돌봄을 떠안아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 비용의 기록, 외부 지원의 가능성을 확인해야 하고 가족 간 부담을 말로만 약속하지 않는 것이 이 드라마의 가족은 완벽한 답을 얻은 것이 아니라 답을 다시 확인할 절차를 만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가족에게 필요한 판결은 효도의 점수를 매기는 판결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더 자주 왔는지보다 지금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확인하는 판결이었습니다. 사람을 평가하는 대신 상황을 점검하면 도움을 청하는 말도 덜 부끄러워집니다. 이번 여행은 사흘만 갈게요. 그리고 돌아오면 제가 못한 일이 아니라 쉬고 돌아온 일을 말할게요. 사흘이면 충분해. 아니, 더 길어도 괜찮아. 돌봄은 한 사람이 계속 붙잡고 있어야 하는 일이 아니니까. 처음에 여행 가방은 버림의 상징처럼 보였습니다. 이제 그 가방은 다시 돌아오기 위해 잠시 떠나는 사람의 권리를 보여주는 물건이 되었습니다. 이미령은 여행지에서 아버지의 약 시간을 확인하지 않는 아침을 맞았습니다. 처음에는 손이 허전하고 불안했지만 오후가 되자 오랜만에 책 한 권을 끝까지 읽었습니다. 유나는 그 시간 동안 아버지와 식사를 하고 산책을 했습니다. 돌봄을 맡는 사람은 바뀌었지만 아버지를 향한 관심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휴식은 돌봄의 반대편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령이 사흘 동안 잠을 자고 돌아온 뒤 동철은 오히려 그녀에게 그동안 고마웠다는 말을 더 또렷하게 전할 수 있었습니다. 유나도 혼자 해결해야 한다는 불안을 내려놓으면서 아버지의 말에 먼저 귀를 기울일 여유를 얻었습니다. 이미령은 돌아온 뒤 여행 사진을 냉장고 옆에 붙였습니다. 동철은 그 사진을 보며 다음 휴가에는 자신도 가까운 곳에 함께 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유나는 웃으며 이동이 편한 장소를 찾아보겠다고 답했습니다. 쉬는 사람과 돌봄을 받는 사람이 서로의 삶을 다시 바라보는 순간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이제 누군가의 희생을 당연한 배경으로 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집의 문을 닫을 때마다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먼저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그 약속은 작지만 분명했습니다. 서로의 삶을 다시 바라볼 여지가 생겼습니다. 돌봄 신청서에 적힌 이름은 한 사람을 대신해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서약이 아니었습니다. 서로의 한계를 확인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자신의 삶에서 지워지지 않도록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동철은 그 종이를 서랍에 넣지 않고 냉장고 옆에 붙여두었습니다. 이름이 적혀 있으니 마음이 놓이는구나. 이제는 내가 부탁할 수 있겠다. 부탁할 수 있다는 건 약해지는 일이 아니라 관계를 혼자 지키지 않겠다는 용기일지도 모릅니다. 신청서 옆에는 세 사람의 약속이 적힌 작은 달력도 붙었습니다. 누구의 이름이 더 크게 적혔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름이 있다는 것은 필요할 때 부를 수 있다는 뜻이고, 부름을 받은 사람이 감당할 수 없을 때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달력은 누군가 빠지면 빈칸이 생기는 달력이었습니다. 빈칸은 실패의 표시가 아니라 도움을 다시 부를 자리였습니다.
동철은 그 사실을 확인할 때마다 냉장고 옆 신청서를 바라보았습니다. 도움을 받을 준비를 하는 일은 가족을 덜 사랑하는 일이 아니라 가족을 오래 곁에 두는 일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집을 팔자고 말했고 누군가는 휴가를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둘 다 아버지를 외면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말들 속에는 아버지를 살리고 자신도 살아남고 싶은 마음이 함께 있었습니다. 가족에게 필요한 것은 무조건적인 희생의 판결이 아니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돌봄의 설계인지도 모릅니다. 당사자의 뜻을 묻고 돌봄의 시간을 기록하고 쉬는 사람의 자리를 보장하는 것, 그 세 가지가 있어야 가족의 사랑이 의무로만 남지 않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아버지의 집을 지키는 선택과 가족의 삶을 지키는 선택 사이에서 무엇을 먼저 물으시겠습니까? 이 이야기는 누가 옳았는지보다 서로에게 어떤 질문을 건넸는지를 오래 남기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우리도 언젠가 돌봄을 부탁하는 사람이나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때 가장 먼저 필요한 말은 효도하라는 말이 아니라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감당할 수 있는지 묻는 말일 것입니다. 집을 지킬지 옮길지, 휴가를 며칠 갈지는 가족마다 다릅니다. 다만 한 사람이 침묵 속에서 모두를 떠받치게 두지 않는다는 원칙은 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의 간병을 홀로 맡고 있다면 쉬고 싶다는 마음을 죄책감으로만 판단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혹시 돌봄을 부탁해야 하는 입장이라면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하기보다 자신이 원하는 것과 원하지 않는 것을 말해보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가족 중 누군가가 집을 팔자거나 잠시 떠나겠다고 할 때 그 말의 표면 아래에 어떤 현실이 있는지 한 번 더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라면 누구의 이름을 신청서에 적고 그 이름 옆에 어떤 역할을 적으시겠습니까?